이제 신경 건드려 보기 제2장 영혼 찾아보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나름 본격적으로 이제 저번 시간까지는 신경과학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뇌과학을 공부해야 되고 철학에 접목시켜야 되는지, 철학자들이 왜 뇌과학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되는지, 자연과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뇌과학이 어느 정도로 유의미하게 다가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영혼 찾아보기 이야기하면서 그래요. 이제 지난 시기까지 지난 철학사 혹은 지성사에서 이야기해온 영혼이 얼마나 헛된 개념인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게 이번 장의 제목에서 보이는 느낌일 텐데, 제 생각엔 그거보다도 그거는 요즘 너무 당연한 생각이니까 그거보다도 그거 이야기를 하면서 제시한 재미난 사례들, 예를 들어 신체 분열증이라거나 그리고 여타 어떤 박사후 과정 연구생의 어떤 시신경을 좀 마비시켜서 원심성 복사의 원리에 대해서 좀 입증한 좀 재미난 사례라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영혼 찾아보기, 신경 건드려보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장부터 좀 보시면 몇 쪽이지? 2장 영혼 찾아보기 49쪽부터 보시면 인류의 아득한 역사 속에서 최근까지 우리 자신들이 걷고 보고 잠자며 짝을 찾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뇌라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우리는 그저 걸었고 보았으며 잠을 잤으며 짝을 찾았고 먹이를 구했다. 우리가 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그 뇌가 우리로 하여금 이 혹성을 효율적으로 돌아다니게 해주거나 삶을 더 잘 영위하게 해주지는 않는다. 당신이 자신의 뇌를 복돋우고 안내할 필요는 없다. 뇌는 스스로를 북돋우며 당신을 안내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만큼 뇌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짝을 찾고 걷고 보고 먹을 것을 구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뇌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까지 몰랐다. 하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는 뇌의 능력은, 가장 주된 능력이 뭐냐면 예측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뇌를 이렇게 조금 긴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뇌를 진화시킨 강력한 추진력은 신체를 움직이고 예측하는 능력. 그러니까 예측력. 언제나 이거는 아래에 있는 거는 감정을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책에서 그림 좀 따서 제가 좀 편집해서 한글로 좀 더 붙인 건데, 조금 편집해서 붙인 건데 글씨 똑같아요. 이게 예측하고 시뮬레이션하고 비교하고 현실과 비교를 하고 맞으면 그대로 가고, 틀리면 내 예측이 틀리면 오류를 해소하고, 물론 언제나 오류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진 않지만 쭉 밀고, 예측이 조금 틀려도 그냥 좀 예측을 쭉 밀고 나가는 그런 보수성도 있지만, 아무튼 간에 예측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이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용어로 치면, 내가 가진 신체 예산, 내가 가진 에너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얼마나 적재적소에 예측을 통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지. 지금 곧 잘 상태가 예측이 되면은 어느 정도 조금 그에 따라서 호르몬이라거나 그에 따라서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다르게 분비가 되겠고, 내가 화내야 될 상황이
생기거나 어떤 짜증내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 혈압이 좀 올라가고 코르티졸이 분비되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뇌가 종합적인 센터에서 그 예측을 하면서 언제나 예측을 하면서 우리 몸과 주변 환경을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그냥 죽기 전까지 쭉 예측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관장하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거죠. 뇌가 이게 시뮬레이션 예측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게 뇌의 주된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거는 신경과학과 마음의 세계에서 딴 그림인데 그걸 통해서 신경 모델을 구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세계와 외부 현실과 외부 세계와 유사하게 뇌에서 그거를 모델링한다는 거죠. 신경 회로를. 그래서 신체를 모방하게 만들고 외부 세계에 따라서 신경 회로를 모델링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에델만은 신경과학과 마음의 세계를 쓴 에델만은 이 책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거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게 TNGS라고 하는 신경 집단 선택 이론을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우리 뇌가 모델링 되는지 신경세포 수준에서 시냅스까지 그리고 그 이상으로 뇌가 형성된 다음에 뇌 일부분끼리 어떻게 교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신경과학과 마음의 세계라는 책에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간단하게 지금 다 이야기를 할 건 아니고 간단하게 이 그림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간략한 소개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신경 모델링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두 번째 것들을 좀 보시면 두 번째 경험 선택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신체를 많이 움직이고 어떤 신체를 덜 움직이느냐, 덜 운동시키느냐, 덜 감각하느냐에 따라서 국소 대응도가 달라진다. 내 뇌에 있는 신체의 지도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게 두 번째 경험 선택 이론인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경험 선택 이론만 말하는 게 아니라 경험 선택에 따라서 이 지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에델만이 소개를 한 건데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말한 거는 뭐 그것까지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여기서 말한 것 중에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신체를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국소적으로 뇌의 어떤 피질들이 다 대응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왼손잡이들은 저는 오른손잡이고 꽤 많은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인데 그러면 왼손을 잘 안 쓰게 되니까 왼손과 관련된 신경 회로들 그리고 그 뇌에 있는 체감각 지도들 그리고 운동 관련된 지도들은 좀 퇴화가 되고 좀 쪼그라들게 되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대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적절하게 반응을 할지 토포그래픽 앱을 지형학적인 지도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역자는 이걸 국소 대응도라고 좀 번역을 한다고 하는데 혹은 간단하게 줄여서 대응도 그러니까 매핑을 한다고 하는 거죠. 지도화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뇌와 외부 세계가 국소적으로 대응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리고 근데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는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는데 이게 철학에서 호문클루스 문제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51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주의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독자가 지도 비유에 지나치게 밀착되기 전에 뇌 대응도와 일상적 지도가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명확히 밝혀둘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도로 이렇게 비유를 하니까 비유라는 게 항상 뭐 이런 게 문제죠. 그러니까 지도로 비유를 했지만 지도랑
완전히 딱 일치하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다. 그런 게 뭐냐면 지도하고 실제 영토는 다르잖아요. 근데 이 뇌 내의 지도, 이 대응도, 국소 대응도하고 나는 구분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도를 가지고 해석할 또 다른 뭔가 초월적인 주체, 어떤 초월적인 해석자가 존재하지 않을까. CEO 같은 이 뇌의 모든 국소 대응도를 해석할 CEO가 있진 않을까? 라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조금 더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할 만한 하나의 단일한 통제자, 단일한 통솔자. 하지만 이런 호문클루스 문제, 이런 식의 논의에 빠진다면 결국에는 그러면 그 통제자를 또 통제하는 CEO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또 그 CEO, 그 해석자를 또 해석하는 해석자가 있지 않을까? 무한퇴행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호문클루스 문제라고 심리철학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호문클루스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는 이 논의를 전제한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중점이 되어 있을 텐데, 아까 언급한 신경과학과 마음의 세계에서 이야기한 에델만이라거나 혹은 이 책의 저자인 처칠랜드라거나 아니면 데니얼 데닛이라고, 여기 각주에도 2번 각주에 나와 있는데 2번 각주 뒤에 보시면 데니얼 데닛도 그런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 그런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입으로 말을 하는 게 진화생물학에서 말하는 선택의 문제, 자연선택뿐만 아니라 이런 선택의 문제를 받아들인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경세포가 집단으로 선택이 되는 발생의 수준에서 선택이 되거나 경험의 수준에서 선택이 되거나 그리고 제입력 지도화를 통해서 선택이 되거나 이런 여타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선택이 될 뿐이지 어떤 지도라거나 어떤 지도의 대응도라는 게 선택이 될 뿐이지 누가 어떤 설계자가 있어서 선택을 해주는 그걸 조작해주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언급했던 예시인데 왼손 안 쓰는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여가지고 왼손을 주로 안 쓰는 사람들은 왼손이 퇴화가 되고 왼손과 관련된 이 시냅스가 잘 연결이 안 되어 있고 강화가 안 되고 퇴화된 상태로 더 계속 남아있겠고 오른손은 계속 시냅스가 연결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학습이 되면서 그렇게 시냅스들이 살아남는 쪽으로 잘 쓰는 시냅스들이 살아남으면서 선택이 되겠죠. 경험에 의해서. 경험 선택이라고 2차적 레퍼토리 산출이라고 에델만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쭉 뇌 수준까지 이런 진화생물학에서 말한 선택의 과정이 쭉 이루어지면서 이런 지도화, 매핑이 이루어질 뿐이지 그 위에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해석자라거나 설계자라거나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게 이 호문클루스 문제를 해결하기보단 해소하는 쪽으로 가는 기능주의자들의 전형적인 논변이죠. 아무튼 이 호문클루스 문제를 이렇게 좀 주의하고 이런 저 위에 초월적인 해석자를 전제하지 않는 것을 바탕으로 쭉 논의를 전개해 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주의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종마다 뇌가 서로 다르게 전문화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박쥐는 청각 환경에 대해서 매우 높은 해상도의 대응도를 가진다. 55쪽에. 앞서 이야기했듯이 박쥐는 사물들을 감지하고 확인하기 위해 소나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재미난 거는 이거 옛날에 저도 서프라이즈에서 봤던 건데, 물론 서프라이즈가 틀린 얘기도 하지만 이거는 많이 검증된 이야기인데, 많은 맹인들 또한 길을 찾기 위해 유사한 전략을 사용한다. 그들은 입천장에 혀를 부딪혀서 소리를 내며 그 반향 소리를 활용한다. 이거 실제로 훈련하는 집단이 있어요. 그 시각장애인 분들한테 되게 초음파처럼 훈련하는 건데, 혀 차는 소리를 내면서 그 소리가 부딪혀서 돌아오는 것들을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그걸 감지할 수 있어요. 그거를 잘만 훈련하면은 마치 박쥐처럼 그런 식으로 그 반향 소리를 활용하면서 실제로 눈이 보이지 않더라도 앞에 뭐가 있는지 대강은 좀 알아채면서 돌아다닐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박쥐는 이런 식으로 청각과 관련된 지도가 꽤 확장되고 발달되어 있고, 손가락 관련된 지도, 아까도 얘기했죠. 손가락 관련된 지도가 뇌 일부에 따로 있고, 또 어떤 청각과 관련된 지도가 따로 있고, 시각과 관련된 지도가 따로 있고, 다 토포그래픽하게 지형학적으로 매핑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박쥐의 뇌도 청각적인 요소를 주로 관장하는 뇌 지도가 꽤 크다. 다른 영역에 비해서. 그리고 포유류 중에서도 설치류 이 쥐는 이 코스염이 있죠. 이 코스염과 관련된 뇌 내에 있는 신체 지도가 다른 영역보다 꽤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체, 여기 53쪽 마지막 문단 보면, 마지막 문단의 첫 문장 보면, 쥐는 자신의 신체 크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체성 감각 기질을 자신의 코스염 활동에 대응하도록 사용한다. 이것은 쥐들이 대부분 어둠 속에서 활동하기 때문이며, 그런 곳에서 시각은 거의 무용하지만 냄새와 접촉은 매우 소중한 정보가 된다. 그래서 이건 포유류, 많은 포유류들의 그런 특성이긴 한데, 옛날에 백악기 이제 그 공룡하고 포유류가 같이 살았던 시대에 포유류가 살아남았던 전략이 야행성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공룡들이 딱 떡하니 낮에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포유류들이 나댈 수가 있겠어요? 못 나대죠. 나가서 먹이도 못 구하고 짝짓기도 못하고. 그래서 야행성으로 활동한 포유류 애들이 주로 선택을 받아서 살아남게 된 건데, 그래서 포유류 동물들이 시각보다 좀 시각이 뭐 완전 퇴화됐다기보다는 다른 것 좀 오히려 발달시킨 거죠. 청각을 발달시키거나 후각을 발달시킨 쪽으로 가게 된 건데, 설치류 이 쥐는 후각이 발달해서 그 코스염과 관련된 체성 감각 기질이 아까도 봤었던 올빼미 원숭이의 그 신체 지도처럼 더 크게 나왔다라는 게 각각의 종마다 뇌가 서로 다르게 전문화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염을 1초의 앞뒤로 5회에서 25회 정도 유동적으로 스캔하면서 뇌가 반복해서 그 많은 신호들을 통합함으로써 쥐는 사물을 확인할 수 있다. 굉장히 1초에 5회에서 25회 정도는 꽤 빠른 속도로 꽤 빠른 속도로 감지를 하는 거죠. 그 코스염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쭉 지나가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또 추상화 작업까지도 할 수 있고, 인간이 55쪽에 보면은 중간 쪽에 보시면 중요한 곳으로 뇌는 추상적 인과관계도 면밀히 대응시킬 수 있다. 비교적 단순한 인과관계로 개울의 흰 물살과 송어가 있다는 것 사이의 관계, 혹은 더 복잡한 관계로 달의 형태와 조수의 상승과 하강 사이의 관계, 혹은 맨눈으로 보이지 않는 무엇, 즉 바이러스와 천연두 같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말 추상적이고 고도의 그 능력을, 고도의 지성적인 능력을 이제 뇌가 발휘할 수 있는 시기죠. 이제 인간이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후자의 추상적인 인과적 지식을 뇌가 표상하려면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고 후대에 전달되는 인과적 지식의 층들을 여러 층으로 축적한 문화적 맥락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러면서 까마귀, 복잡 미묘한 사회적 행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까마귀의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까마귀 한 마리가 허스키 개한테 접근하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접근하면서 자신을 따라오도록, 개한테 도발을 하면서 자신 따라오도록 나 잡아봐라 하면서 쭉 개 집으로부터 멀게 이동을 했다가 천천히 조금 이동을 했다가 개가 집에서 꽤 멀어졌을 때 그 틈을 노려서 빠르게 개 집으로 가서 개 먹이를 탈취하는, 이 정도면 꽤 지능이 높은 거죠. 복잡 미묘한 사회적 행동을 많은 동물들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잘 보여주는 생각보다 추상적인 인과관계를 기반으로 이런 복잡 미묘한 사회적 행동을 보여주는 까마귀 사례를 좀 볼 수 있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인간은 이거를 안 하고 지나갔었는데, 인간은 그러면 쥐는 청각을 주로 이용을 하고, 그리고 박쥐는 주로 청각을 이용하고 쥐는 주로 이렇게 후각을 이용하면서 사물을 인지하고 생존과 어떤 번식을 이행해 나가는데,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하느냐? 시각이 꽤 많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는 시지각이 주로 발달했는데, 왜냐하면 시각, 단순히 감각적인 측면에서는 논하자면 뭐 독수리라거나 매라거나 매눈이라거나 하는 눈 좋은 애들 되게 많잖아요. 단순히 근데 우리의 인간의 시지각은 시지각, 비주얼 퍼셉션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것이 상당히 발달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의 예측 능력이 많이 결합을 하고 우리 추상적인 사고가 많이 결합한 수준에서 그 정도까지 이룩하게 된 건데요. 일단 아주 감각적인 수준에서만 이야기를 하자면 어느 정도로 어떤 형태로 우리의 시각이 많이 발달했냐면 saccadic eye movement라는 게 있어요. 안구 단속 운동이라고 1초에 약 3회 정도 이런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획보기 운동이에요. 획보기. 획 이렇게, 그러니까 고개는 안 움직이고 눈이 획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눈이 획 이렇게 돌아갈 수 있잖아요. 양옆으로 눈만. 이게 획보기 운동인데 이걸 1초에 3회 정도 해요. 그러니까 왜 이걸 하냐면은 시력이 1.0 정도인 사람을 기준으로 얘기를 할 때 우리 눈 안에 중심화라고 각막 쪽에 가보면 각막 쪽으로 가서 중심화, 포베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영역이 있는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그 딱 1.0 정도 시력으로 볼 수 있거든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거기에 원추 세포들이 몰려 있어요. 거기에 원추 세포들이 몰려 있어서 우리가 색깔도 보고 어떤 것도 이렇게 어떤 형태도 인지하고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그 포베아 이외에 있는 각막에는 간상 세포들이 주로 몰려 있거든요. 거기로 보일 수가 있는데 0.2 이하로 확 떨어져요, 시력이. 그러니까 중심화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상태면, 예를 들어서 카메라도 비슷한 거거든요. 카메라도 우리 핸드폰 카메라도 초점 안 맞춰주면 보이긴 하는데 조금 많이 흐릿하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점이 안 맞춰주면 우리도 지금도 당장 이렇게 실험을 할 수 있는데 엄지손가락을 팔에 쫙 펴시고 엄지손가락을 보시면서 엄지손가락인 엄지손톱을 바라보시면서 그쪽에만 집중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쪽만 1.0에 그쪽에만 중심화, 포베아가 맞춰져 있어서 그쪽만 1.0의 시력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만약 1.0 시력이라면. 근데 잠깐 이렇게 한번 주변을 완전히 그 시선을 돌리지 마시고 주변에
이 엄지손톱의 주변에 있는 것들을 한번 흐릿하게 인지해 보세요. 꽤 흐릿할 거예요. 엄지손톱은 엄청나게 잘 보이는데 꽤 흐릿해요. 우리는 이 정도밖에 뚜렷하게 인지를 못해요. 우리의 인지 능력이라는 게 시각이라고 하면 우리가 전체를 다 보고 전체를 다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 얼굴도 대강 그렇게 판단하고 대강 우리가 채워 넣는 거고 대강 인지하는 거지 딱 엄지손톱 크기만큼만 제대로 우리 시력만큼 인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밖에 인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계속 세케딕 아이 무브먼트라고 계속 획보기 하면서 사람도 다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인지하지 못하고 훑어보면서 인지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책도 우리가 이렇게 읽을 때 계속 움직여 우리가 인지를 하지 못할 뿐 계속 지난하게 세카딕 아이 무브먼트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지하철이라거나 버스 같은 데서 간간히 심심할 때 사람 얼굴 그렇게 함부로 쳐다보면 안 되지만 계속 눈동자 굴러가는 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알고 보시면은. 그래서 재미나죠. 우리가 볼 수 있는 지각이 생각보다 굉장히 한정적이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정적인 시간에 단번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지할 수 있는 시각적 정보가 굉장히 한정적이다. 이 책에서는 좀 짧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사실을 알면은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지각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이 얼마나 얄팍한지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마술을 하는 거죠. 마술이라는 것도 혹은 소매치기라는 것 조금 그거를 좀 악용해서 하는 소매치기라는 것도 그거를 악용해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세카딕 아이 무브먼트 우리가 이걸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시각 반사 운동이라거나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시지각이 굉장히 발달한 종이다. 시지각을 굉장히 전문화시킨 종이 인간 종이다라는 거를 간단하게 막간으로 좀 알아두시면 굉장히 재미나실 것 같고 예. 그래서 이후에 신체 분열증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상당히 재미난 사례죠. 보시면은 보시면 어딨지? 한 56페이지쯤에 이 처칠랜드가 어린 시절에 겪은 사례를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 크리스틴과 함께 언덕 꼭대기를 향해서 쭉 자전거를 타다가 처칠랜드 자신은 심한 찰과상을 입고 친구 크리스틴은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난생 처음으로 그만큼 혹이 난 건 처음 봤대요. 크리스틴은 오른쪽 귀 위에 계란 크기의 혹이 부풀어가지고 이 만화에서나 본 것 같은 그런 혹 있잖아요. 엄청 혹이 부풀어가지고. 근데 그래서 그 당시에 그녀하고 크리스틴하고 대화를 했는데 난 어디고 난 누구고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 거예요. 진짜 이 재미로만 했었던 농담으로만 했던 난 누군가 난 여긴가를 시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다리를 바라보면서도 그 다리가 누구 거지? 라고 되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이상하죠. 내 다리를 보면서도 이 다리 누구 거야? 그래서 처칠랜드가 물어봤죠. 넌 어떻게 네 다리가 네 건지도 알지 못하냐? 그 다리가 남의 것이 될 수 있기라도 하냐? 라고 했더니 어떤 여행자의 것일 수도 있지 라고 대답한 거. 이거 되게 섬뜩하죠. 그래? 그 당시에는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아래 보니까 57쪽에 나중에 나는 우측 방구 두정피질의 손상을 입은 환자는 좌측 팔다리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게 여기가 페리에탈 로브 두정엽인데 공간 지각을 주로 담당을 합니다. 이 뒤에는 이 옥시피탈 로브고 여기 후두엽이라고 하죠. 여기 좀 시각 아주 그냥 거칠게 얘기하면 여기 시각이고
참고로 쭉 이야기하자면 여기 측두엽, 여기 템포럴 로브라고 여기 청각을 주로 담당을 하고, 그리고 여기 손에 세레브럼, 그 운동이나 운동과 관련된 반사를 주로 담당을 하고, 여기 뇌가 생명 영역을 담당을 하죠. 그리고 프론털 로브, 여기는 전두엽,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주로 담당을 하는 뇌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페리에탈 로브, 그 중에서도 우측 두정엽이 고장난 거죠. 그래서 우측 두정엽이 고장났기 때문에 뇌는 이렇게 좌우가 교차가 되죠. 그래서 우측이 고장나면 이 왼쪽 기관이 잘 인지가 안 되고, 잘 운동이 안 되고, 잘 컨트롤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우측이 고장났고 두정엽이 고장났기 때문에 이 좌측에 왼쪽에 있는 팔다리들이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더 심각하면은 내 팔다리가 내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소마토 파라프레니아, 신체 분열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경까지 되면은 좀 섬뜩한 지경이 되죠. 이게 가능해? 라고 하는, 흔히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같은 데서나 볼 법한, 그런 책에서나 볼 법한 섬뜩한 사례가 되는데, 심지어 이것보다 더 심한 사례는 뭐냐면, 거기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들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제 기억상 아예 이제 왼쪽이라는 개념 자체가 파괴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left라는 왼쪽 개념 자체가 파괴된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왼쪽이란 개념 자체가 이 사람한테 아예 없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 정신병동 같은 데서 이렇게 그 사람한테 급식을, 그 개념 자체가 파괴된 사람한테 급식을 줬을 때 왼쪽만 못 먹어요. 왼쪽 부분만, 자기한테 보이는 왼쪽 부분만 터치를 안 해. 못하는 거죠, 정확히는. 그래서 안 보이는 건가 싶어서 조금 이렇게 사람 몸을 돌리거나 식판을 좀 돌리면 그때서야 겨우 먹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왼쪽 그 감각이라거나 운동 능력 떨어지는 것보다 더하게 시계를 볼 때도 왼쪽에 시침분침이 있을 때는 시계를 인지하지 못해요. 자신의 기준에서 왼쪽이라고 좀 판단이 되는 영역이 있을 때, 그런 영역까지도 좀 갈 수도 있는, 아예 왼쪽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아예 없는 것처럼 그 지경까지도 갈 수 있는데, 좀 막간으로 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이런 신체 분열증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시로 신경과학자 58쪽에 보시면 신경과학자 가브리엘라 보토니와 그 연구원들의 연구 사례가 있는데, 2002년 우반구 뇌졸중으로 왼쪽 팔을 움직일 수 없었던 한 여성 환자에 관한 놀라운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환자가 뇌졸중으로 자신의 왼쪽 팔이 자기 조카의 것이라고 믿고 있었대요. 이것도 무슨 더 나간 거죠. 이제 내 팔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이거 내 조카 건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게다가 그 팔에 대한 접촉 느낌을 아예 갖지 못했고 마비가 됐으니까 뭐 그건 그렇다 쳐도,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세 가지 분류를 해서 실험을 했어요. 처음에는 마비되지 않은 오른쪽 손을 만지고, 다음에는 마비된 왼손을 만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그 왼손을 다시 만지면서 그녀의 조카 손을 만졌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각각 경우의 느낌이 어땠냐 했더니, 그녀는 오른손을 만지는 느낌 당연히 알았고, 오른손은 마비 안 됐으니까, 오른손 관련된 뇌 영역도 파괴 안 됐으니까. 그리고 왼손에 대한 느낌은 없었지만, 왼손이 만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느낌이 없었고, 근데 놀랍게도 의사가 조카 손을 만졌다고 말할 때는
왼손의 접촉 느낌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예 왼손을 감각하는 능력은 파괴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즉 그 환자는 마비된 왼손에 대한 감각을 갖지만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알지 못한다. 그래서 물어봤죠. 이거 조카 손을 만질 때 자기가 접촉 느낌을 갖는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동의를 했어요. 환자도. 그래도 그래도 이 기계암 때문에 특별히 혼란스러워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환자가. 좀 이상하고 기괴하고 섬뜩하다 싶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신경과학이라거나 그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그 올리버 섹스의 책 사례들 보시면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되게 많은데 한번 관심 있으면 보셔도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진 않죠, 이 사람 입장에서. 재밌진 않죠. 좀 아무튼 흥미롭게 좀 볼만한 사례인데 그래서 이런 직관이라는 게 내 몸을 정확히 내가 잘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런 가장 강력한 직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얼마나 허망한지 이게 얼마나 쉽게 털릴 수 있을 만한 직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돌이켜보기에 좋을 수 있다고 처칠랜드는 강조를 하죠. 비트겐슈타인 같은 철학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뭐 그런 구절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 아무튼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현상학 같은 데서 정신분석학 같은 데서 락강이라거나 멜로pon티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내 몸이 아니네. 내 몸의 지향성이라거나 내 몸의 어떤 존재감이라거나 그런 것들을 내 몸의 이질성 같은 걸 가장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때가 내가 아플 때 그때 가장 강력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게 떠오르긴 하네요. 뭐 이건 뭐 그 정도까지 처칠랜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 정도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원심성 복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퍼런스 카피라고 하는 수출입 복사라고도 번역이 되는 그런 용어인데 우리 뇌 59쪽 보시면 59쪽 마지막 문단의 첫 번째 문장 보시면 뇌는 자기 신체를 본뜨는 것은 물론 뇌 일부분은 뇌 다른 부분이 하는 일을 계속 추적한다. 그러니까 자기 신체를 본뜨는 것은 물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외부 세계를 추상적으로 이렇게 모방하고 모델링하는 것은 물론 뇌 일부분들끼리 이렇게 교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도 이 re-entry 과정이 아까도 얘기했던 이 TNGS 세 가지 기본 교리의 마지막 교리인 재입력 지도화 re-entry mapping이라고 하는 건데 이 지도 1에 대한 자극 어떤 뇌 영역에 있는 지도 1에 대한 자극이 두 번째 다른 지도 2 다른 뇌의 영역에 있는 자극과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맞춰본다는 거죠. 짜맞추기를 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그 서로 이 죄인들이 서로 그 구속을 하기 전에 죄를 어디 끌려가기 전에 서로 입 맞춘다, 서로 알리바이를 짠다 이런 것처럼 뇌 영역끼리도 서로 재입력 지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통일된 통합적인 지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재입력 지도화, re-entry mapping을 한다는 건데 이게 일종의 원심성 복사, 이것도 에델만이 얘기했던 거지만 이 원심성 복사에 포함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가 어떤 자전거 타는 기술이라거나 하는 것들을 배울 때 59쪽 피지랄 구조, 서클 스트럭처, 기저핵 같은 곳은 대뇌 피질에서 나오는 현재 운동 명령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현재 운동 목표를 복사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적절한 운동을 실행할 때 당신의 목표가 주어지면 기저핵 뉴런은 신경화학 물질인 도파민을 방출하여 그렇게 하라라는 신호를 효과적으로 지시한다. 정확한 시점에 맞추어 도파민을 방출한 결과
뇌의 여러 다양한 부분에서 연결성이 변화되어 올바른 운동에 지원하는 회로를 견고하게 만든다. 그래서 기저핵이 대뇌피질에서 나오는 운동 명령을 복사하면서 서로 재입력 지도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원심성 복사, 레퍼런스 카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만약 기저핵이 현재 목표를 복사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 운동 신호를 복사하지 못한다면, 혹은 만약 그 신호 방출 시점이 정확하지 못하다면 뇌는 학습하지 못한다. 우리가 이런 재입력 지도화가 가능하고 이런 재입력 지도화를 통해서 뇌가 학습할 수 있으려면 적재적소에 정확한 시점에 그 해당 영역이 운동 신호를 정확하게 복사할 수 있어야 뇌가 학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사례를 그리고 이런 원리와 관련돼서 또 재미난 사례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곳에서 쨍그랑 소리가 났을 때 어떤 그릇이 깨진다거나 선반에서 그릇이 떨어진 소리, 깨졌어요. 그릇이 깨져서 쨍그라는 소리가 나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60페이지 보면 운동피지 뉴런은 소리가 난 방향으로 향하도록 머리를 돌리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주변의 변화된 환경에 대한 불빛 정보 패턴. 뭐가 변했지? 깨져 있네? 라고 하는 불빛 정보 패턴. 빛을 보는 거죠. 깨져 있는 빛이 반사되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불빛 정보 패턴이 이제 망막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머리가 움직이라는 신호의 복사가 머리 움직여 라고 한 신호의 복사가 시각피지를 포함해서 뇌 다른 영역에 다 이제 신호가 간 거예요. 머리 움직였어 라고 하는 걸 다른 뇌 영역들도 다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러한 동작 신호 복사를 통해서 내 머리가 움직이고 있다 라는 걸 내부 정보를 내 뇌에 알려주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자아와 외부 세계가 구별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반이 확보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를 돌렸는데 머리 돌렸다고 다른 신체 기관, 다른 내 영역들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라면, 혹은 내가 의식적으로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면 내 몸이라고 파악하지 못하게 되겠죠. 내 몸을 다른 외부 세계와 다른 타자와 구별하지 못한 상태가 되니까 이런 원심성 복사가, 이런 재입력 지도화를 통한 원심성 복사가 자아를 형성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 것과 내 것 아닌 것, 나와 외부 세계, 그런 것들을 구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고, 그래서 재미난 사례가 61페이지 맨 아래부터 다음 페이지까지 보시면, 그래서 신경과학을 연구하던 어떤 친구가 원심성 복사에 매료되어 만약 자신의 안구 근육을 마비시켜서 안구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라는 의도가 형성되도록 한다면 자신의 시각 경험이 어떠할지 궁금해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구를 시각 신경을 마비시켰어요.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눈을 오른쪽으로 움직여라 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근데 시각신경은 마비됐으니까 눈을 움직이지 못하겠죠. 하지만 이런 그 운동 신호는 시각 시스템에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간 것들이 다른 영역들에 대해서도 복사가 되고 재입력 지도화가 됐겠죠. 그래서 우리의 의식 자체는, 인지 자체는 눈을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눈을 움직였을 거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보시면 아무것도 오른쪽으로 뭔가 펄쩍펄쩍 옮겨가는 게 느껴지네. 이렇게 된 거죠. 전체 세계가, 그러니까 눈을 움직였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잠깐 앉아있다가 눈동자를 왼쪽으로 굴리거나 오른쪽으로 굴리거나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뭐 그래, 내 눈이 움직였네 라고 추정을 하겠지만 당연히 합리적으로. 하지만 세계가 움직였다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전체 세계가 움직였네. 물론 그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판단하면 좀 뭐라 그래야지, 좀 유아적인 자기중심적인 판단이라고 보일 텐데, 근데 여기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시신경은 마비됐으나 오른쪽으로 움직였다라고 다른 뇌 영역에서는 받아들여졌고 어느 정도 그게 지도화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변화는 없는데 시신경은 마비가 됐으니까, 그래서 전체 세계가 오른쪽으로 갔네? 라고 느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이런 식으로 좀 합리적인 추정을 하는 이런 재입력 지도화에 따라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세계를 구성해내고 만들어내는지, 그것들 어떻게 보면 현상학에서 말하는 더 많이 산영한 현상학적 구성이라고 라는 개념과도 좀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신경학적인 현상이 원리가 될 수 있을 텐데, 좀 재미난 사례 같아요. 보시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심성 복사가 되고, 그리고 이 62페이지 맨 아래에 보시면 이걸 통해서 난 다시금 새롭게 인식을 하고 나를 다시 재인식하면서 또 나의 세계와 타자의 세계를 구분하는 것이 내 기본적인 역할이다. 그리고 이런 당연히 원심성 복사는 이런 자아감을 형성하는데, 자아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지만 이것 말고 다른 수단들이 있어야 뭐 나와 타자가 구별이 되고 내 의식이라는 것이 잘 형성이 되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엔 이야기를 하는 게 이런 원심성 복사, 재입력 지도와 어떤 토포그래픽 매핑, 지형학적 지도와 그걸 통해서 표상이라거나 대응도, 국수적 대응도가 만들어지면서 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외부 세계와 내 신체를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예측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뇌의 주된 능력이라는 게 결국엔 여기까지 말했던 것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이거 뭐 요즘 내가 교양서적 조금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지만 그 와중에 볼 수 있는 재미난 사례들이 제 생각에는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여기까지 PPT를 만들어가지고 좀 책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뇌가 어떻게 인식을 하지 못하잖아요. 스스로 의식을 하지 못하고 나는 코르티졸을 보내고 난 저 신경 신호를 복사하고 그리고 나는 뭐 혈압이 올라갈 거고 뭐 짜증 날 때 뭐 아세틸콜린이 분출이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뇌가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9장에서 주로 이야기를 할 것 같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의식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선택의 과정을, 진화생물학적으로 선택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충분히 진화하게 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까지의 파트는 그 뇌 국소 대응도와 관련된,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 되지, 파트는 좀 맞춰지는데 여기 좀 중요한 사례들이라고 할 것들은 다 나왔는데, 이제 뒷부분은 이제 육체와 영혼에 관련된 사례예요. 여기는 이제 뭐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뭐 히포크라테스부터 쭉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뭐 서양 기독교,
서양 기독교 이제 육신이 이제 가는 거죠. 육신이 이제 달나라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집트 신화하고도 좀 비슷하죠. 이집트 신화 사자에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거기서도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영생한다고 하는 거는 여기 현실 세계에서 쭉 부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 사후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거니까 그 파라오들이 영생한다고 하는 것들이 아무튼 그런 식으로 가고 그리고 또 데카르트 이야기하고 헬르무츠 이야기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번에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별로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지 않아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그래서 뭐 우리의 비물리적 영혼이라는 게 따로 떨어진 실체로서 영혼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은 이미 뭐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름 붙여야 될까 아무튼 그런 일상에서도 그런 사고가 벌어진 지 너무 오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잠깐 역사를 훑어보는 정도의 뿐이지 이게 뭐 비판을 한다기보다 잠깐 역사를 좀 훑어본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뭐 그 와중에서도 뭐 에테르를 흡입하면 의식을 상실하고 메스칼린 이런 그 환각제 먹으면 환각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 분리내 실험도 나오죠. 분리내 실험 이거는 뭐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리내 실험 71페이지에 나온 분리내 실험 같은 거 간질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중간에 뇌 교량 좌뇌와 우뇌에 있는 코르퍼스 칼로섬 뇌 교량을 절단해서 양쪽 뇌가 분리된 환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세히 볼 거면 뇌과학과 철학 5장을 보시면 된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도 간단히 볼 수 있어요. 간단히 그 핵심적인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왼손에 만약에 이렇게 분린 뇌 환자들한테 왼손 손바닥에 열쇠를 놓아두고 오른손으로는 종을 들게 하고서 그 환자에게 자기가 느낀 느낌과 같은 그림을 손으로 가리켜 보라고 요청하면 왼손으로 열쇠의 그림을 가리키고 오른손으로 종의 그림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그 반대의 방향은 불가능하다. 만약 분리뇌 환자는 아마도 손으로 그렇지 않은 동작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만약 뇌에서 두 손의 정보가 통합되었다면 어느 손으로든 예를 들어 오른손으로 열쇠를 가리킬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두 방구를 절제하는 외과적 뇌수술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게 코믹하지만 슬픈 상황이죠. 이게 코믹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왼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드는데 오른손으로는 그것을 내려들고 오른손으로 다시 또 전화기를 집어드는데 다시 또 오른손으로 그걸 내려놓고 하는 상황이 반복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으로 그냥 뭐 분리뇌가 일어났네. 뭐 뇌가 분리됐네. 뭐 이걸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면 아예 인식 주체가 아예 그냥 양쪽이 분열돼서 따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인식이라거나 정서라거나 감각이라는 게 영혼으로 가능하다는 거라면 영혼 그러면 두 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분리된 환자는? 그런 식으로 반문이 제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재미난 뭐 조금 사고 실험으로 하자면은 조금 이 왼쪽 뇌만 이렇게 딱 가르고 사람을 왼쪽 뇌는 여기 한국에다가 놓고 한국 경북궁에다가 놓고 오른쪽 뇌만 분리된 오른쪽 인간은 저기 프랑스 파리 에펠탑 앞에다가 놓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뭘 보고 있는 거야? 경복궁을 보고 있는 거야? 파리 에펠탑을 보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텐데 아무튼 이게 영혼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보면은 부정될 수 있을 만한 소지가 크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또 뭐 영혼이라는 것이 어떻게 질량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배하면서 우리의 물리적인 세계에 개입할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데카르트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지 못한 것 같다. 물론 데카르트가 멍청이는 아니고 그 시대의 한정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뇌에 대한 연구, 생리학적 연구가 좀 미비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에 대한 연구 뒤에도 더 얘기를 하겠지만 전기에 대한 연구가 미비했기 때문에 발생했을 만한 일이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신경학적인
메커니즘, 뭐 프로카인이라거나 어떤 소듐 이온이라거나 소듐 채널, 그러니까 마취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듐 이온이 K 플러스, 그러니까 나트륨이라고도 하는 그 나트륨 이온, 소듐 이온이 원래는 밖으로 나가 있다가 자극이 미치면 딱 그 이온들이 내부로 딱 들어와서 우리가 감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전압차에 의해서 그게 그 시냅스에서 전도가 되고 쭉쭉 뇌까지 전달이 되면서 우리가 감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근데 일시적으로 그 소듐 이온 채널을 차단하면 이게 감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비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이 프로카인을 통해서 이런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제시할 수 있고, 이게 충분히 실험될 수 있고, 실험적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과 충분히 코이런트하고 정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너네 이원론자들은 좀 허수아비 패는 것 같아. 지금 그런 이원론자가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종교인들을 제외하면은 학계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 텐데, 실체적인 이원론자들은 당연히 없을 텐데, 그런 이원론자들 너네 이거 설명은 못 하잖아. 단순히 해봤자 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그 의문을 제기하는 게 그게 과연 괜찮은 설명이냐? 뭐 아니지 않느냐? 뭐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합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니까 금방금방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당신이 이거 재밌죠? 재밌는 표현이죠. 75페이지 그 다른 소제목 넘어가기 전에 그 마지막 문장. 만약 당신이 큰 도박을 해야 할 입장이라면 어느 쪽 가설에 자기 큰 돈을 걸겠는가? 뭐 당연히 뭐 비물리적 영혼이 없다는 쪽의 입장 걸겠죠. 뭐 어떤 철학자들도 요즘에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뇌가 연구가 참 어렵다. 당시에는 뇌가 참 복잡하고 뇌 연구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해요. 얘기를 들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뇌가 참 복잡하고, 요약하자면 이 소제목을 요약하면 뇌가 참 복잡한 기관이고, 그리고 뇌를 알기 위한 기반 과학적인 이론들이 잘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 예를 들어서 전자기학 같은 거, 전기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부족했고, 화학 그리고 패턴들을 잘 분석하고 분류할 수 있으려면 염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화학적으로 염색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화학적인 재반 능력도 부족했고, 그를 통해서 생리학적인 이해도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그동안 많이 어려웠다. 그리고 이후에 호지킨과 학슬리가 발견한 신경세포의 뉴런의 전달, 그 전도 과정, 뉴런의 스파이크 발생 과정을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알아둬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자면 77페이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뉴런이 아무런 자극이 없을 때, 보통의, 그러니까 특별한 자극이 없을 때, 언제나 우리가 뭔가 그 변화는 있지만 몸에서 특별한 외부에서 자극이 없을 때는, 휴지 상태일 때는 소듐 이온 상태가 밖으로 활발히 배출이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뉴런 내부는 음극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보통 마이너스 80mV 이런 상태로 이렇게 0mV보다 많이 아래 상태로 이렇게 대전되어 있는데, 그 상태에서 자극이 왔다 하면은 뉴런이 자극되면 갑자기 이렇게 변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여기 보시면 77페이지, 예를 들어 당신 뜨거운 난로를 만지면 열감지 뉴런이 반응하며, 그렇게 되면 소듐 이온이 세포 내부로 딱 다시 몰려 들어가요. K 플러스 그 나트륨이라고 불리는 그 소듐 이온이 다시 안으로 쭉 밀려 들어가가지고 전압이 순식간에 역전되는 거죠. 이 펄스가 금방 뛰는 거예요. 펄스가 금방 뛰어서 다른 뉴런들까지도 그 플러스 전압이 전달되고, 그리고 시냅스들까지도 시냅스들 말단에서는 화학물질이 배출되고 아세틸콜린이라거나 그런 아드레날린이라거나 배출되면서
쭉쭉 다시 다른 뉴런으로 그 전기가 전도되고 다시 그게 그 시냅스로 화학물질이 배출이 되고 그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뇌까지 전달이 된다. 그게 뉴런의 스파이크 과정인데 이거는 알아두시면 좀 언급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뭐 뇌에 대한 연구가 부족할 수 있었다는 거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하는데, 가장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거, 가장 우리가 심각하게 직면하는 문제는 그거죠. 어떻게 단순히 물리적인 사건이 정말 강성 유물론, 강성 물리주의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어떻게 뇌내의 사건이, 어떻게 신체의 생리학적인 사건이 우리가 직접 이렇게 감각을 하고 정동을 느끼고 어떤 분위기를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주관적인 이 감각질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뉴런 79쪽엔 뉴런 그것도 아주 많은 뉴런의 활동이 어떻게 통증 혹은 소리 혹은 시력을 산출하는가, 어떻게 의미라는 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나만의 주관적인 감각질이라는 게 만들어지는가, 이게 가장 큰 관건이죠. 나머지 그동안의 역사 실체적인 이원론 같은 거는 그건 뭐 옛날 거니까, 뭐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니까 당연히 뭐 틀렸겠거니 하고 넘어가지만, 이거는 우리에게 아직도 남겨져 있는 심각한 미스테리이자 난제죠. 의식의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머스 같은 사람들이 제기하는 의식이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식이라는 게 그래 구체적이고 만족스러운 신경생물학적 설명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으니까 알 수 없을 거야. 풀릴 수가 없는 미스터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80쪽 그 첫 문단 가장 마지막 문장이 의식은 너무 헤아리기 어려운 미스터리이므로 언젠가 우리가 설명해낼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 그런 노력 자체를 그만두자. 촘스키 같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이후에 다른 이 사람들은 존썰 같은 사람들도, 혹은 다른 차머스 같은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로 아는데, 이런 철학자들이, 그러니까 이 경우는 실체적인 이원론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로 비물리적 영혼이 존재한다 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속성적으로 그래 물리적인 기반이 있어야 영혼이 존재한다는 거는 알겠는데, 그 의식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는 받아들이는데, 속성적으로 전혀 다른 속성인데 그거를 우리가 물리적인 속성만 안다고 해서 의식을 알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스테리한 것들, 하지만 이거는 너무 이른 판단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과학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빛이라거나 어떤 뭐 불의 본성이라거나 그리고 발생학적인 거라거나 뇌를 꼭 열어야 뇌를 알 수 있다는 사고가 만연했는데, 이제 자기공명의 형상 fMRI가 발달하면서 그것도 깨졌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너네가 어떤 생각인지 알겠는데 과학의 역사를 보면은 그게 너무 성급한 판단이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꼭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불가능할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우리가 상상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우리 인프라가 부족한 걸 수도 있고 어떤 우리의 무지함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과연 마땅한 지적이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무지는 그냥 무지일 뿐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조금 그래서 이 부분은 맞아요, 적절한 지적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84쪽에 있는 찰머스의 지적이죠. 철학자 데이비드 찰머스의 지적인데, 84쪽에 의식의 본성은 뇌를 연구함으로써 밝혀질 수 없으며 그 문제는 어려운 문제라고 이름 붙여지면, 그러니까 신경 생리학적인 메커니즘을 밝히는 거는 쉬운 문제라고 명명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쉽진 않지만 우리가 기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의 그 감정이 어떻게 발생하고 신경생리학적으로 밝히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 쉬운 문제라고 명명했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의식 자체가 어떻게 존재하는데, 의식 자체의 본성이 뭔데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문제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래서 아예 이 사람은 의식을 질량이라거나 전하라거나 전자기라거나 하는 물리학적인 입자처럼, 혹은 어떤 물리학적인 근본적인 존재자처럼, 엔터티처럼 가장 펀더멘탈한, 가장 기초적인 특징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도 물리적인 기반이 있어야 의식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데, 의식이라는 게 설명하기 힘들고, 그리고 그런 것처럼 마치 쿼크라거나 전하라거나 질량이라거나 하는 것처럼 그냥 원래 있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고 진행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 나아가면 뭐 정보통합 이론이라거나 그런 식의 이야기까지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돼. 아주 중요한 문제고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차모스의 지적은 아예 틀린 지적이다. 이거는 문제 제기부터 틀렸다라고 데니얼 데닉 같은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둘이 아주 첨예하게 이렇게 논쟁을 하긴 하는데, 언뜻 보기에는 직관적으로 이게 너무나 중요한 지적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하지만 일단은 처칠랜드가 여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적을 할 수는 없으니까, 반론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너무 우쭐하지 말라,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 또 이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완벽하게 지적할 수 없으니까 그냥 제 생각에 그냥 줄어드는 것 같은데, 즉 생물학의 세계에 본래적으로 결정된 어떤 의도 같은 것은 없으며, 따라서 본래적으로 안 된다는 주장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한다. 함부로 그런 주장을 하지 마세요. 근데 이 사람도 쉽게 알 수 뭐 그렇죠. 뭐 알 수 있다고 포기하지 않는 거죠. 뭐 좋은 자세 같긴 해요. 포기하지 않는 거니까. 네. 부정하기 입장에 갖는 상당한 유리함이 있긴 한데, 그것은 최종 결론까지 많은 시간을 남겨두었다는 것뿐이다. 그러면서 부정하기의 입장이 단순히 포기하기에는, 단순히 그냥 알 수 없다고 하기에는 뭐 마치 뭐 정재영 회장이 뭐 해봤어?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이런 것 같고, 거의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 자아 개념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비물리적인 영혼에 대해서 크게 의존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삶은 충분히 가능하고, 소위 영적인 삶이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해서 뭐 마인드풀니스라거나 우리의 그 여유 있는 삶이라거나 어떤 명상을 통해서 내 자아라거나 의식을 좀 확장해 나가면서 조금 더 평안함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삶은 영혼이란 거 받아들이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 명상을 통해서 디폴트 근무망의 활동성 저하를 통해서 평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뭐 그래 뭐 영혼 같은 거 꼭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영적인 삶, spiritual life라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영혼 받아들일 만한 이유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제2장의 소제목과도 같은 영혼 찾아보기를 하면서, 진정한 영혼은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삶이야.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는 듯합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 이렇게 다 검토해 보면서, 간략하게나마 검토해 보면서 영혼이 믿을 만한 개념이 아니다, 받아들일 만한 개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단 한 가지 중요한 동기가 남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후 세계의 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후 세계가 과연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 사후 세계에 대해서는 제3장 나의 천국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신경 건드려 보기 제2장 영혼 찾아보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